지금 이 사건은 이제 형법 배울 때 꼭 등장하는 법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사건인데요. 1992년입니다. 1월 17일 자정 무렵인데요. 가정집에 강도 들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방안이 이제 막 어지럽혀 있었고요. 강도는 이미 도망갔어요. 그런데 집주인인 50대 남성 김 씨, 이부자리에 가지런히 누워 있었고요. 발목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흉기로 이미 여러 곳을 찔려가지고 사망한 상태였어요. 어떻게? 강도 살인인 거죠. 네. 근데 피해자가 더 있어요. 방 안에 함께 있던 21살 딸. 손목이 테이프로 이제 결박돼 있었고요. 또 브래지어 끈이 끊겨져 있었지만 뭐 특별한 외상은 없었습니다. 흉기가 발견됐고요. 집안 여기저기서 지문이 나왔습니다. 다 확인해봤더니 가족이 아닌 지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범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네. 그리고 사건 이틀 후 경찰이 그 지문의 주인을 찾아서 잡아왔어요. 잡아와가지고 범인 잡았다! 이 사람 맞냐? 라고 했더니 이 김양이 보자마자 주저앉았습니다. 왜? 그러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범인입니다. 아, 자기가 그냥 그랬다고요? 자, 이 사건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느냐? 이 김양은요, 대학 입학 전까지 학교 가는 시간만 빼고는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가고 기숙사에 살았는데 이때 학교에서 알게 된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네, 김군. 그런데 계속 만나다가도요, 주말만 되면 꼬박꼬박 본가를 가요. 그래서 이 남자친구 김군은 이게 좀 이상했습니다. 아니, 주말만 되면 왜 저렇게 항상 갈까? 왜 나를 안 만날까? 그리고 이 둘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굉장히 더 긴밀해진 상황에서 김양이 가슴속에 있었던 이야기를 눈물을 흘리며 털어놓습니다. 9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의붓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 어머. 주말마다 본가에 간 것도 의붓 아버지가 협박해서 간 거고요. 그때마다 성폭행을 당했다. 사실 이 김양이 7살 때 엄마가 재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붓 아버지 김 씨와 함께 살게 된 건데요. 처음 2년 동안은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9살이 되던 때 그때부터 수시로 이런 일을 당한 건데요. 처음에는 이 엄마가 모르는 상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엄마가 당연히 알게 됐죠. 그런데도 드러냅니다. 어머, 엄마는 또 조치를 취하지 않고 왜 그 엄마는 심지어 아내 그리고 의붓 딸을 한꺼번에 동시에 성폭행하는 일도 있었어요. 왜 신고 안 했을까? 아니, 가져올 땐 몰라도 뭐 중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가서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닌가? 맞아요. 신고했어요. 왜 안 잡혀 들어?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집으로 나왔습니다. 어릴 때거든요, 어릴 때. 경찰이 집으로 와가지고 김 씨 보더니 인사를 하고 가요. 왜? 자, 의붓 아버지 김 씨 직업이 뭐야? 검찰 직원이었습니다. 검사가 아닌데도 그 당시는 이제 검찰 직원만 돼도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위세에 눌린 거죠. 실제로 힘이 있었고 눈으로 봤으니까 경찰이 꼬각된 거예요. 12년 동안 능욕당하면서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자, 이 사실을 털어놓은 거죠. 그랬더니 이 김군, 과거는 과거일 뿐이니까 앞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둘이요, 굉장히 순진했습니다. 왜요? 함께 찾아가요. 아빠를요? 우리 진심으로 사랑한다. 교제를 허락해달라.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한테. 허락할 리가 없죠. 김 씨는 의붓 딸을 그냥 성적인 놀이개로 삼았잖아요. 그거 이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너네 헤어지지 않으면 다 죽여버린다. 아니면 너 교도소에 보내버린다. 이렇게 그냥 윽박지른 겁니다. 자, 벌도?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김양과 김군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김양은 제가 봤을 때 그 세월 동안에 어쨌든 너무 많은 가스라이팅을 당했기 네. 때문에 뭔가 상상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도망이라는 네. 것 자체를. 그래서 오히려 더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헤어지는 걸 택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내 죄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 내가 잘못했고 막 나 이런 때문에야 식으로. 약간 이렇게. 자, 이 둘 강도로 위장해서 죽이자. 결심을 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날 됐어요. 역시
한 방에 있었죠. 그 상황에도 네. 한국에서 계속 그랬던 겁니다. 미쳤나 봐. 그날도 그랬던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 김양은 현관문을 열어두고 기다렸어요. 김군이 들어옵니다. 김 씨가 덮고 있던 이불을 덮고 양팔을 눌러서 꼼짝 못하게 한 다음에 우리를 놓아달라. 마지막으로 요구하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김 씨는 눌린 상태에서도 저항을 했습니다. 그러자 들고 있던 흉기로 살해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전체 계획은 뭐냐? 강도로 위장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성공하지 못해요. 결국 김군이 잡혀왔고 김군을 만난 김양이 모든 일을 털어놓게 된 거죠. 자, 김보은, 김진관. 네, 우리 사회에 정말 어마어마한 큰 충격을 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아는 바로 이 사건. 자, 이 두 사람 유죄일까요? 만약 유죄라면 몇 년형이 타당할까요? 어떤 이유로든 그 사람을 죽인 거는 네. 법적으로 정당방위는 이쪽이 먼저 해야 된다고 저 알고 있거든요. 무조건. 지금 이 사건에서 정당방위 언급을 하신 거는 네. 대단한 법적인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 너무 잔인하고 반인륜적인 행위라서 형법 교과서에 나오는 게 아니고요. 정당방위 때문에 나옵니다. 네,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서 무죄. 무죄. 네. 도와달라고 호소할 만큼 다 했잖아요. 부모님한테도 그렇죠. 호소하고 예. 경찰에도 신고하고 그러니까 네. 더 이상 그치. 도와줄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네. 희망이 안 보였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뭔가. 호소할 만큼 근데 했잖아요. 이게 끝없이 피해를 당했고 피해자지만 어쨌든 제가 가해자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순간. 그렇죠. 저는 그만큼 사실 법이 그만큼 저를 지켜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내가 가해자가 네. 되더라도 내가 당신을 심판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건데 법이 정신을 좀 차리고 심판을 네. 해야 우리가 그게 우리를 지키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내가 가해자가 안 되려면 이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다 말씀하신 거예요. 저희가요? 우리 넷이서 뭘 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가자. 우리도 이 사건 듣고 참 충격받고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당시에도 많은 사람이 구명운동에 나섰습니다. 보은이, 진관이는 무죄입니다. 아, 저도 저기에 서명했던 사람 중에 하나. 아 진짜요? 무슨 일이에요? 예, 성폭력 특별법 제정. 22명의 무료 변호인단이 정당방위 무죄 주장을 했습니다. 김보은 양은 검찰 간부에게 항고할 수 없었다. 경찰을 비롯한 외부의 도움을 청했지만 도움을 못 받았다. 지속적인 성폭행, 살해 위협. 김보은 양은 그런 상황에 처했었고 또 김진관 군은 도운 거니까 정당방위다, 무죄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요, 정당방위는 아니라고 봤어요. 그럼 형을. 정당방위의 요건, 또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이 사건은 왜 정당방위가 아닌지 대법원 판결문에 남겨져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고요. 자, 1심 김진관 군 징역 7년, 김보은 양 징역 5년 실형이 나옵니다. 자, 항소했어요. 김진관 군 징역 5년, 7년에서 5년이 되고요. 김보은 양 징역 5년에서 징역 3년, 내 집행유예 5년 풀려납니다. 대법원에서 그 형이 확정이 되는데 사람을 죽였는데 집행유예로 나오다니,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만든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런 성학대 사건에 더 큰 관심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성폭력 특별법 만들어라 지금 요구했잖아요. 아까도 실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리고요, 뒷얘기가 조금 남아있어요. 대법원 판결 나온 게 92년 12월입니다. 자, 그 다음에 93년에 당시 그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인데 특별 사면을 합니다. 특별 사면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 사면과 달리 특정한 사람을 찍어서 하는 거예요. 네. 김보은 양 사면 복권. 네, 사면 복권. 김진관 군 자녀 형기 절반이 이제 감형돼서요. 95년에 출소했습니다. 자, 3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어떤가? 이 가정 내에서 이런 극악무도한 성폭력으로 고통받는 아이가 없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또는 가해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아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제대로 잘 이루어졌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아이들이 이제 안전하게 보호받는
세상을 만들어서 제2의 김보원, 제2의 김진관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더 글로리 보셨습니까? 네. 네, 많이 보셨네요. 네. 학교 폭력당한 피해자의 복수극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복수는 영화 드라마의 단골 소재예요. 맞아요. 네, 현실에서는 못하니까 영화라도 보고 드라마라도 보고 대리만족해라 뭐 이런 의미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 그런데 만약 현실에서 복수극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결말이 과연 통쾌하기만 할까? 2000년 5월 과천의 한 공원에서 환경미화원이 뭘 발견해요. 아 제발 아니. 네, 토막나서 봉지에 담겨서 벌어진 사람의 발목. 어떡해. 발목만 발견한 겁니다. 경찰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그래서요, 성인 남성의 것으로 추정되는 왼쪽 손, 허벅지, 발, 오른쪽 발, 팔뚝 발견하고요. 또 성인 여성의 것으로 보이는 오른쪽 발, 대퇴부, 몸통 발견합니다. 처참하게 토막난 시신 총 11곳에 나누어서 버려졌습니다. 자, 지문감식 해왔더니요, 공원 근처에 사는 한 부부예요? 실종 신고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있어요. 작은 아들이 집에 있습니다. 경찰이 부모님 시신이 발견됐다. 그런데 별로 놀라진 않습니다. 그러면서 3일 전에요, 성당 간다고 나가셨는데 연락이 안 되네요. 그 시신이 발견됐다는 왜 하면? 경찰이 수색을 했어요. 화장실, 거실에서 혈흔이 발견됩니다. 결정적으로 시신을 담았던 그 봉지에서 그 작은 아들의 지문이 나왔습니다. 지난 21일 부부를 엽기적으로 살해한 뒤 쓰레기장에 버린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바로 그 부부의 둘째 아들로 밝혀졌습니다. 아들의 손으로 무참히 살해된 부부의 시신 일부는 쓰레기 봉투에 쌓인 채 인적 없는 개천변과 쓰레기장 등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23살 이모군이 부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처리한 과정은 가히 엽기적이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 명문 K대학교에 다니던 학생이어서 더 큰 화제와 논란이 있었죠. 이 둘째 아들, 이 씨라고 하겠습니다. 2살 위 형이 있어요. 동생이 잡혀갔으니까 형도 경찰서에 갔습니다. 근데 경찰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한마디가 우리 사회를 굉장히 들끓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뭐 당한 게 있었나? 그러니까 학대, 나도 지금 학대 생각 어렸을 때 전문가들이 되어 가시는구나.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나는 동생을 이해한다. 그래, 그럴 것 같았어. 동생이. 공범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공범은 아니었어요. 네, 공범 아니고요. 전혀 아니고요. 그거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형은 부모를 살해한 동생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동생 이 씨의 성장 배경부터 보겠습니다. 자, 아버지는요, 회사 출신의 장교였고요. 어머니는 엘리트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명문대를 나왔습니다. 맞선 봐서 결혼했어요. 근데 이 엄마, 이제 아내는 그 회사 나왔고 장교니까 엄청 높이 올라가겠지 기대했습니다.만 예상과 달리 일찍 공직에서 물러나면서 사이가 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편에 대한 기대가 자연스럽게 아들들에게 갔죠. 그런데 큰아들은, 첫째는 좀 반항도 하고 저항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온순하고 당하기만 한 둘째, 작은 아들에게 그게 또 다 몰린 겁니다. 유치원 다닐 때 문구점, 문방구 가면 모두 사고 싶고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한데, 맞아요. 이때도 눈치 보느라고 못하고, 네. 초등학교 때도 수없이 혼나고 두들겨 맞고, 심지어 중학교 때는 나는 우리 부모에게 쓰레기 취급받았다 라는 말을 합니다. 증거도 있어요. 이 범행 2달 전부터 일기에 내가 받은 학대 이거를 다 적기 시작합니다. 그 일기의 제목이 뭐냐? 심판. 어떡해. 이고요. 하도 많아서 학대 사실마다 번호를 매겨가지고 쭉 적었어요. 시계 보는 법 맞으면서 배웠다. 밤늦게 먹는다고 젓가락 던지고, 다리에 피멍 들도록 맞고, 아니 자기 아들한테 너 키 작아서 사회생활 못한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저 아주 극히 일부고요. 어릴 때부터 가정폭력 당했잖아요. 그것도 부모에게 성격이 극도로 폐쇄적으로 변하고 내성적으로 변하고. 그런데도 공부는 잘했어요. 그래서 좋은 대학 갔는데 부모가 뭐라고 했냐? 서울대 못 간 실패한 자식, 멍청한 자식 필요 없다, 나가 죽어라. 외로웠겠다. 그리고 사건 발생 열흘 전이에요. 열흘 전 형이 집을 넣어서 나갑니다. 나가는데 이 동생이 가서 집 나르는 거 도와주고 왔어요. 도와주고 왔더니 엄마가 물어봤습니다. 형이 다 잘했냐?
답을 했겠죠? 근데 엄마는 너 왜 이렇게 성의 없이 말하냐? 이러면서 또 막 화를 내요. 그랬더니 동생이 이제 발끈합니다. 생애 첫 반항을 해요. 생애 첫 반항. 왜 형한테만 관심을 가져요? 집까지 구해줬으면 됐지. 형이 집 얻었는데 그 보증금 필요하잖아요. 이거를 대출 받았는데요. 그 동생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해줍니다. 얼마나 서운합니까? 그런데 도와주고 왔는데 또 이렇게 욕을 먹으니까 터져버려요. 그러면서 그동안 내가 받았던 서름, 억울함을 이제 직접 얘기해요. 생애 처음이에요. 처음. 그러면 이제 엄마가 어떻게 나왔을까? 나는 그런 적 없다. 왜 그때는 말 안 하고 갑자기 지금 말하냐? 이게 자식 도리냐? 정신병원에 하나 가라. 이렇게 몰아붙이고요. 그러고서는 아버지한테 또 혼난 거죠. 역시 마찬가지. 다 지난 거 왜 지금 얘기하냐? 이렇게 또 모욕을 한 거예요. 얘는 혼자였네. 이 씨는요, 방에 틀어박힙니다. 남남처럼 얼굴도 안 봐요. 뭐 먹긴 해야 되잖아요. 엄마 아빠 잘 때 밤에 몰래 나와서 해결하고 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엄마 아빠는 관심도 안 보이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6일째 되는 날, 이 씨가 한밤중에 양주를 마셔요. 집에 있던 양주를 마시고 나옵니다. 그리고 자고 있던 어머니를 망치로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4시간을 방 앞에서 서성이다가 결국은 아버지까지 살해합니다. 자, 경찰이 왜 죽였냐? 라고 물었더니 부모님이란 생각이 안 들었고 제 인생을 해코지하고 저를 못 살게 굴고 저를 그러면서요. 처음 사과를 내가 요구한 그날 사과를 듣고 싶어. 네, 미안하다 한마디만 했어도 나는 다 잊었다. 결국 1심 사형, 2심 무기징역으로 내려가고요. 대법원에서 확정돼서 지금 무기수로 복역 중입니다. 근데 당시 기준으로 보면은요, 피해자의 수 1명 아니라 2명이에요. 피해자의 관계, 부모를 죽였어? 끔찍한 범죄수법? 죽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등등등. 사형이 아닌 게 오히려 이례적입니다. 그동안 부모로부터 이제 받은 정신적인, 유체적인 그런 학대로 인한 피해 의식이 강했고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상실했다. 절망감이 있었다. 이걸 고려한 건데 사실 이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우리 이웃이 몰랐다는 거. 우리 사회의 책임도 일부 있다는 메시지를 사법부가 전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너무 마음이 좀 아프죠. 네.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가스라이팅. 네. 이 송 씨의 사건도 진도사의 가스라이팅에 의한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가스라이팅이 참극을 부른 사건이 있습니다. 2020년 한 카페에서 일하던 60대 여성 박모 씨가 사망했어요. 그런데 맞아 죽었습니다. 절구 있잖아요. 절구공이 이거 등으로 무참하게 맞아서 죽었습니다. 당시 그 사체의 상태가 굉장히 참혹했어요. 일단 그 치아에 이제 그 노양도 있고 또 점막 출혈이 있었고요. 두피가 섬유화되어 있었고 사인은 둘력, 그러니까 그 외부의 어떤 그 힘에 의해서 잔인하다. 내부 출혈이 일어나서 사망했는데 범인이 누굴까? 큰딸 A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원한에 의한 그런 관계가 복수 막 이런 게 아니고요? 공범도 있어요. 남자친구? 여동생 2명, 엄마를? 세 자매가 이런 일을 벌인 건데 체포된 다음에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카페 운영하면서요, 금전적으로 힘들어서 엄마한테 돈 좀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엄마가 거부했어요. 거절당해서 때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요. 사실 이런 극단적인 폐륜 범죄의 배후가 있습니다. 무속인 김 씨. 나 지금 계속 소름 돋아. 네, 무속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자매들에게 너희들 재벌가 그 남자들하고 결혼할 수 있어. 그런데 엄마가 길을 흔들어대가지고 그게 안 되는 거야. 그 사건 당일에도 이 세 자매가 이 김 씨와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무참하게 엄마를 때려 죽였어요. 자, 그날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았는가?
어떻게 정신이 나갔나 뭐 저거를. 엄마에게 이런 걸 하라는 거잖아요. 잡아서 묶어라. 저 말은 법률적으로 보면 그냥 명령조다라고 볼 수 네네. 있지만 대단히 위험한 말이고 대단히 그 공격적인 말이죠. 왜냐하면 그게 자기 부모를 묶어 수치가 넘어가고 있어. 그러니까 말 하나하나가 대단히 날카롭고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상처가 되는 말인데 그런 말을 듣게 만들었다면 엄청나게 많은 지속적인 세뇌가 있었겠죠. 저거 증거예요. 저희가 볼 때는. 맞습니다. 저건 자, 지시한 건데요, 정말? 그렇죠. 예, 지시가 인정됐습니다. 재판으로 넘어갔죠. 자, 세 자매 살인이 아니고요. 예? 아니 이거는 뭐예요? 죽이려고 한 건 아니고 그냥 다치는 정도만 의도하고자 한 건데 결과적으로 사망했으니까 상해치사. 그런데 이제 그 존속이니까 가중처벌되죠. 존속 상해치사다. 살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첫째 딸 A 징역 10년, 둘째, 셋째는 각각 징역 7년 받았습니다. 자, 무속인 김 씨 어떤 죄로 기소됐나? 살인교사 아니고요. 그거 아니에요? 살인교사 아니고 그거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죽이라고 한 건 아니다. 존속상해 교사 시켰다. 때리라고 시켰다는 거죠. 때리라고 시켰다. 징역 2년 6개월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이 됐는데요. 그러면 요즘은 가스라이팅이 인정이 되는 거네요. 지금 대단히 중요한 또 법적인 쟁점을 좀 건드리신 겁니다. 사실 너 누구를 죽여, 누구를 때려 이렇게 직접적인 범죄를 지시하면 시키면 교사죄로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지배만 하고 효묘하게 조종만 하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우리 법상 현재 처벌 안 돼요. 처벌하기 위해서는 죄가 명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형법에 가스라이팅 죄 없어요. 심리 지배 죄 없습니다. 정신적인 통제 죄 없어요. 그거를 어떻게 증거로 남기는가도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문자가 와 있고 이렇게 하면은 예, 맞습니다. 뭔가 상해 이런 예. 거 가해라라는 그런 거라도 있는데 계속 말로만 하면서 정신적인 지배를 말로만 이렇게 오면서 그러면은 어떠한 증거도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항상 느낀 예. 건데 가스라이팅의 그 기준을 모르겠어요. 아. 사실은. 지금 이 두 분이 정말 중요한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가스라이팅 죄를 따로 규정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운 이유가 가스라이팅이 뭐죠? 기준이 없어. 기준이 어디까지 하면은 가스라이팅이고 어디까지 하면은 도와주는 거고 어디부터는 법이 허용 안 하는 거고 어디까지는 법이 허용하는 거죠? 이게 애매합니다. 자, 우리가 애매하면 좀 다른 나라 사례를 좀 보고 참고할 수도 있어요. 영국, 놀랍게도 가스라이팅을 포함한 정신적인 통제 그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있다. 최고 5년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는 강압적인 통제라는 개념을 도입했다고 해요. 즉 폭력이 없더라도 심리적으로 자유를 구속하고 억압할 수 있다. 그게 죄다. 그 자체가 죄다라는 거예요. 자, 교수님께 한번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스라이팅 자체를 범죄화해서 처벌하는 거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분명히 범죄죠.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런 입장인데요. 대부분 그 말이나 그 행위 자체가 살해 지시가 아니다 그렇게 극악하지 않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표현해요. 네. 안약은 전혀 유해하지 않은 것 같죠. 예. 안약은 눈에 넣으면. 예. 근데 안약을 계속 옆에서 밥 먹는데 조금씩 타주면 그 독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의 자체가 증거로서 날카롭지 않다라고 해서 그게 실제로 사람한테 크게 상해를 안 입힌다라는 건 굉장히 근시안적 생각이거든요. 이 가스라이팅 우리가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볼지 또는 심리학적으로 또 정신의학적으로 어떻게 볼지 좀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한 그런 영역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아동 학대 사건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피고인 송 씨 3가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자, 2003년 4월입니다. 이 송 씨, 여성입니다. 송 씨의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내요. 합의 문제로 이제 합의금도 필요하고 하니까 가족 전체가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이 가족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점 한번 보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네. 과학적으로 옳으냐 여부를 떠나서 그런 생각하는 거야 뭐 이상하진 않습니다. 네. 네. 그걸 비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마침 이 송 씨의 친언니, 언니의 중학교 스승, 선생님이었던
진모 씨가 신내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사를 그만두고 점쳐주고 기도 대신해주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요, 이 진 씨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그때부터 이 가족 전체가 이 진 씨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진짜 문제야 이거 진짜. 이 진 씨 뭐라고 말했냐면 전생으로 인해서 너희 가족들 다 단명한다. 악업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도비가 필요하다. 기도 안 하면 더 큰 애군으로 너희들 다 고생한다. 나는 태양 그리고 달하고도 교신한다.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그런데도 이 송씨 가족은 이걸 다 믿었습니다. 그래서요. 마음이 약해졌으니까. 네, 맞아요. 이 진 씨가 방생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가족들이 송씨 가족이 빚내서 사서 바친 거예요. 그리고 전국 사찰 뭐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는데 그 따라다니고 이미 정신적인 지배가 이루어졌어요. 자, 그런데 이 가족들이 서로 뭐 얘기도 해보고 또 이렇게 얼굴 마주보고 있으면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챌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진 씨는 가족들끼리 또 떼어놓습니다. 야, 너희 가족들끼리 서로 영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준다. 서로 연락 주고받지 말아라. 이 가족은 또 그 말을 또 믿습니다. 그대로 해요. 연락을 안 해요. 지배 종속 관계 이루어진 거죠. 아니,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한꺼번에 이렇게 되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 아니, 세상에 별별 일 다 있지만 사실 저는 이게 가슴으로 이해는 잘 안 되거든요. 맞아. 심리학자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분리시키고 갈등하게 만들기 쉬운 조직이 가족이라고. 왜 그러냐면요. 당신 가족들 이런 안 좋은 일이 있었지. 가까운 사이니까 모든 일이 다 있거든요. 희노애락이. 예. 이렇게 짜증났던 적 있었지. 다 있었거든요. 다 있죠. 네네. 없지 않지. 네, 그래서 가족, 가까운 사이 이것만큼 분열시키기 쉬운 조직이 없는데 근데 만약에 분열되는 과정에서 네. 그 사람이 너한테 있어서 안 좋아 이 말이 아닌 너로 인해 그 가족이 안 좋아 이러면은 네. 저 같아도 못 혹시나 만나지. 뭐 뭔가 피해갈까 봐.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뭐 나 때문인가? 그러면 심적으로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런 일이 네. 벌어지면 저 같아도 더 많이 불안하고 그렇죠. 내가 가까이 가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 들 것 같아요. 진 씨가 이런 인간 심리를 잘 이용해서 세뇌시킨 건데 그런데 이 송 씨 가족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집니다. 채무 독촉도 막 받고 그러니까 이거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09년 이 진 씨, 이 자칭 도사, 이 진도사가 소개를 해줘요, 일자리를. 이게 뭐냐면 이 진도사의 사촌 동생 그리고 또 승려인 임 씨가 지내고 있는 절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절에 가서 일을 하면서요, 이 송 씨가 아이를 얻게 됩니다. 네? 누구? 이거 너무 냄새나. 임신을 했다고요? 네. 승려의 절에서요? 누구 아이인지 뭐 질문을 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맞습니다. 승려. 그 진도사의 사촌 동생이면서 승려인 그 임 씨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갖게 되는 건데요. 임신 34주 만에 제왕절개로 출산을 합니다. 미숙아죠, 미숙아. 신생아 중환자실을 가서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었어요. 그런데 진도사가 빨리 퇴원시켜라. 아이 데리고 나와라. 거기 있으면 안 된다. 라고 말을 하니까 송 씨는 애가 위독하고 위험한 상황인데도 퇴원을 요구합니다. 미쳤나 봐 진짜. 그 대사 이상 검사했더니 이상 소견 나와서 이거 재검 받아야 되는데요. 나가겠다. 또 뇌 초음파 검사 받았더니 이상이 있어요. 정기 검사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안 해요. 심지어 퇴원 후에 필수 예방 접종도 안 했어요. 근데 그거는 너무 아동학. 예, 맞습니다. 자, 이게 아동 첫 번째 범행. 아동복지법에 있는 아동 학대 중에서도 의료 방임이죠. 근데 그 정도면은 병원에서 자진적으로 좀 약간 다른 기관에 신고하거나 그런 시스템이 있지 않나요? 네, 근데 그런 절차까지는 진행이 되지 않아서 우여곡절 끝에 퇴원을 합니다. 어머. 아니 어떻게 그걸 퇴원을 해? 근데 그때 이제 진도사는 돈이 없어요. 진도사도. 네. 그러니까
이 아이를 낳고 얼마 안 된 이 송 씨에게 또 찾아오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모든 애군이 너 그리고 너의 아기 때문이다. 어떤 특정한 의식을 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는데요. 어떤 의식이었을까? 아이를 이용해서 어떻게 뭔가 범행을 저지르게 만들었을 거예요. 아, 예. 아니면 아이를 안고 이제 뭐 국어를 해라? 동양을 하던. 예. 소신공양.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몸을 태워서 뭐야? 이제 업보, 뭐 업장을 사라지게 한다. 물론 몸에 불을 붙여가지고 그냥 태워버리면 사망하니까 그건 아니었고요. 향불 이거를 몸에다가 갖다 대는 거예요. 자, 물론 이게 그 정통 불교에는 연비 의식이 있죠. 예, 정통 불교에는. 그런데 이게 팔에 아주 잠깐 이게 되는 게 끝이에요. 당연히 건강상의 위험이 생기지 않죠. 그런데 이 진도사는 뭐 정식 승려가 아니잖아요. 송 씨의 등에 됐다가 한마디로 향불로 몸을 지진 거죠. 자,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세집니다. 향 하나였는데 2개가 되고 점점 늘어나요. 또 등에서 시작했는데 어깨, 허벅지, 머리까지 합니다. 화상이 심해져서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진도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그냥 아예 우리 집으로 와라. 그래서 이 진도사가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 그 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함께 살면서도 계속 이걸 해요. 계속 해요, 이거를. 그렇게 또 2달이 지납니다. 이게 2010년 8월인데요. 이때 이 진 씨가 송 씨에게 또 막 화를 냅니다. 내가 좌선을 했는데 안 좋은 게 보였다. 너 내가 기도하라고 절에 보냈는데 왜 애를 만들어 왔냐? 이러면서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야, 너한테 이거 연비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이제 너의 애한테 하겠다. 미쳤나봐. 자, 이런 지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엄마 송 씨. 정신 차려야죠. 마음으로는 안 했으면 하는데. 그렇죠. 동의를 했습니다. 미쳤나봐 진짜. 제가 아이라고 하다가 이게 아이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기라고 했는데 몇 살이었을까요, 그럼 이때? 이 아기가 생후 6개월. 6개월. 어떻게 울어? 애가 당연히 울죠. 근데 계속 귀 막고 벽 보면서 이제 모른 척 한 거예요. 이게 2번째 범죄입니다. 아동 학대 중에서도 신체에 대한 학대죠. 신체에 손상을 가했으니까. 다쳤으니까 치료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방치했죠. 또 다른 위로 방임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다음 날 이 아기는 사망한 채로 발견. 어떡해. 얼마나 했어. 사람이 죽었어요. 진도사가 진 씨가 발견한 겁니다. 경찰에 신고 당연히 안 했죠. 이거 은폐하라고 합니다. 엄마한테 말도 안 해요, 일단. 아기용품부터 다 이렇게 챙긴 다음에 사체 있잖아요. 이불에 싸서 비닐 쇼핑백에 넣어요. 그리고 그 아기 사체를 이제 그 엄마 송 씨에게 줍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근처 야산으로 갑니다. 야산으로 가요. 그 다음에 아기용품 옆에 이제 아기 사체가 들어있는 비닐 쇼핑백을 놓고 신나를 뿌립니다. 어떡해 진짜. 한지로 된 탑다라니. 여기에 불을 붙여서 그 위에 올려놓고 마지막으로 송 씨가 이 진도사에게 받은 라이터를 던져서 사체를 태웁니다. 엄마가요? 네. 엄마가 이렇게 했다고요? 네. 자, 사체 손괴죄죠. 이게 3번째 범행입니다. 징역 몇 년 정도가 타당하다. 징역 몇 년이 마땅하다. 그 아이도 모자라서 완전 정말 아기잖아요. 아이의 의사 표현도 할 수 없는 그 아기를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엄마가. 하지만 지금 어떤 죄로 재판받는 것이냐? 살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3개 말씀드렸잖아요. 아동학대, 네, 의료방임과 신체적인 손상, 그리고 사체 손괴입니다. 이미 죽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목숨을 끊는 과정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뭐 그런 게 더 있어요. 그 3가지로만 기소가 됐어요. 그 3가지로만. 판사의 판결은 검사가 기소한 거에 대해서만 유죄, 무죄. 이건 인정돼, 인정 안 되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검사가 살인으로 기소 안 했는데 살인죄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네, 그건 배제하고 이 3가지로만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또 하나.
지금 이 재판은 진도사에 대한 재판은 아니에요. 이 엄마 송 씨에 대한 재판입니다.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진도사는요? 진도사. 이 사건 벌어지고 그 다음 해에 죽었어요. 병으로. 명이 다해서요? 팔자대로? 그렇죠. 너무 억울하다. 재판 결과 징역 심심미약으로 볼 수. 2년. 예? 2년이요? 2년이고요.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까지 나왔어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 너무 정말 가볍다. 이해가 안 돼. 제 애기들 볼 때 너네 의지로 태어난 게 아니고 엄마 아빠가 너희들이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세상에 온 거야. 그러면 거기 있어서 이제 걔의 역할은 끝난 거예요. 걔는 두 발로 걷기만 해도 칭찬받아야 하고 밥 먹어도 걔는 칭찬받아야 되고 똥만 잘 싸도 칭찬받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걔가 의지가 전혀 없단 말이죠. 그 엄마가 자기가 무슨 이상한 정신적으로 나약한 생각을 하던 간에 저는 그 형량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대체. 이거를 심신미약 상태로 볼 수 있나요? 아니요, 심신미약은 이 재판에서 인정되지 않았어요. 그쵸. 네, 그런데도 징역 2년 나온 겁니다. 네. 징역 2년이 선고된 그 계산 방법을 좀 알아야 되겠죠? 네, 네네. 네. 재판에서 어떻게 형을 정하느냐? 이제 형법에는요, 각 죄마다 정해져 있는 그런 법정형이 있어요. 근데 피고인이 2개 이상의 범죄를 범해가지고 한꺼번에 재판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제일 무거운 형, 이거의 2분의 1까지만 가중을 해요. 이게 끝입니다. 이게 끝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기꾼이 도둑질도 했습니다. 사기죄, 절도죄죠. 같이 재판을 받아요. 네. 그러면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이고요.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유기징역이거든요. 둘 중에 어떤 게 더 높습니까? 사기가 높죠. 네. 그럼 사기 10년 이하 징역이잖아요. 그럼 사기의 10의 2분의 1, 5. 그럼 15년 이하의 징역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물론 다른 가중 요소, 감경 요소, 뭐 장량 감경 가능하고 이 처단형의 범위 중에서 선고형을 고르는 거죠.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자, 이 사건 3가지 범행이잖아요. 어떤 게 가장 네, 자, 시체에서. 굉장히 좋은 의문입니다. 뭐가 제일 중요한 죄인지를 알아야지 계산이 되니까요. 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가한 학대,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 가능한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의료적인 방임, 뭐 기본적인 보호, 양육, 치료 책임 안 하는 거잖아요. 이런 방임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체 손괴 7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사체 손괴가 아동 학대보다 더 중한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이 3개 중에 가장 무거운 게 사체 손괴. 7년 이하 징역이잖아요. 여기에 장기의 7의 2분의 1, 3.5 더해서 10년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 결과 2년이 된 거죠. 심신미약은 인정이 안 됐지만 사실 진도사, 이 진도사의 사이비 종교관에 지배당한 상태였잖아요. 지시에 따라서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협력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이잖아요. 자기 아이가 생후 6개월에 사망했습니다. 평생 엄마로서 죄책감을 안고 살 것이다. 이것도 형량을 낮추는 요소로 작용을 했습니다. 뉴스 보면 이런 거 나오잖아요. 아, 미국에서 누가 징역 500년형 받았다. 네. 미국이나 영국 비롯해서 이런 그 영미법계에서는요, 피고인이 여러 번째 저지르면 다 더해요. 주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체로 징역형의 법정 상한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수백 년, 수천 년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한 30대 남성이 상습적으로 아동 성착취물을 만들었어요. 징역 600년형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법의 근간을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 이게 쉽지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걸 다 바꾸기보다는 좀 실효성 있는 형량이 선고되도록 양형 기준을 좀 올리고 개선에 어떤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지금 보이는 이 일러스트 그림 있죠? 네. 뭔지 아시겠어요? 계곡? 계곡? 이은혜 사건입니다. 지난 2019년 6월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경기 가평군 계곡에서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아내 이은혜와 공범 조연수. 두 사람은 살해를 공모한 적 없고
물에 빠진 피해자를 구하려고 최선을 다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이은혜 사건 대부분 알고 계시죠? 네. 예. 처음에 그 영상이 들어왔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저 두 사람 부부가 아니다고 했어요. 거기 영상을 보시면은 이은혜가 담배를 한 손에 물고 있고 웃으면서 남편이 수박을 깨다 머리가 아파서 막 이러는 장면을 보면서 웃어요. 그거 보면서 이 사람 뭐지? 저는 이 사건을 몰랐으니까요. 검찰에 들어왔으니까. 저는 이 장면을 핸드폰 영상으로 봤어요. 오픈되지 않은. 거기에 보면은 이 남편은 계곡에서 저와 그림과 같이 쪼그리고 무서워서 앉아있고 같이 동행했던 남자들이 둘이 올라서서 다이빙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신기한 걸 발견했습니다. 다이빙하기 직전 장면만 있고 다이빙한 장면은 없었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뛰어내리는 장면이 없고 준비 자세만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다이빙 하려고 하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렇죠. 그걸 찍어야죠. 그러면 그 영상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 다이빙하는 영상은 없고 저것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고 일시가 8시였고 이 사람이 떨어져서 사망한 시간이 10시였어요. 남편이. 근데 데이터를 열어보니까 23시, 11시에 수정된 게 확인이 됐어요. 1시간 만에 남편이 죽었는데 거기다가 화질도 2배, 3배 압축이 돼 있는 상태고 중간이 끊어진 것 같은 현상들도 있었어요. 내 남편이 죽었는데 1시간 만에 핸드폰을 꺼내서 사건 영상을 프로그램에 넣어서 제 가공물로 만들 수가 있는가. 어쨌든 지금은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아서 1심에서 무기징역형이 나왔어요. 지금 항소해서 계속 재판 중이긴 한데 이제는 큰 사건, 살인 사건에서도 저런 조작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봐도.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사건을 좀 한번 볼 텐데요. 부산의 한 다방에서 여직원이 숨진 채 발견이 돼요. 흉기로 40회 이상 찔려서 사망을 하셨고 낙동강 하류 바닷가에서 포대자루에 묶여져서 발견이 됩니다. 이 여자가 가지고 있던 카드와 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럼 거기 가서 ATM기나 이런 거 확인하면 CCTV 있으니까 잡으면 되겠죠. 그런데 화질이 너무 좋지가 않았어요. 실제로는 그 CCTV 자체도 원본도 지금 안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전단지 한 장밖에 없습니다. 그때 수배했던 거. 이 사진을 보게 되면은 그냥 이게 답니다. 얼굴이 없어요. 와, 못 찾을 것 같은데. 어떻게 찾아요? 진짜 안 보인다. 그래서 그 한 장밖에 없는 한 2장 되는 사진, 유력한 사진 중에서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지를 특정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은 지나서 미제로 끝날 뻔했어요. 근데 이게 법이 바뀌면서 살인죄도 공소시효가 폐지돼서 미제 사건으로 수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미제 사건 수사팀이 만들어지고 이 전단지를 전국에 뿌렸습니다. 근데 사건이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런데도 목격자들이 진술을 하기 시작했어요. 경찰이 얘가 범인인 것 같다고 한 사람들을 경찰이 쫓아다니면서 얼굴을 360도로 촬영해서 저한테 다 갖다 줬어요.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동일인인지 봐달라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분석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귀밖에 없었어요. 귀요? 귀. 우리 그 여권 사진 보면은 귀 나오게 찍죠. 귀 나오게 찍죠. 네. 귀 나오게 찍는 이유가 있어요. 지문과 같이 귀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귀를 나오게 찍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귀를 찍더라도 먹으셨으면 옆으로도 찍고 앞으로도 찍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귓바퀴 형태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용의자를 잡아서 이 사람인 것 같다라고 하는 여러 사람을 추려서 귀의 형태를 각도를 잰다든지 3차원으로 귀의 귓바퀴의 형태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아까 그 용의자의 귀하고 일치도가 매우 높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신기하다. 매우 높다. 이때 당시에는 그렇게 영상 분석 기술이 발달되지가 못했어요. CCTV도 막 필름으로 찍고 막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귀 모양을 가지고 이 사람이 동일인인지 아닌지 분석하는 기법들을 좀 적용하게 본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은 자기가 이제 이런 증거들이 나오니까 본인이 맞다고 시인했어요. ATM기 찍은 사진이 제가 맞습니다. 제가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죄가 나왔어요. 왜요? 이 사람은 나는 돈만 뽑았다. 죽이지 않았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 여자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냐?
가방 안에 쪽지에 비밀번호가 적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해요. 죽이지 않아. 증거가 없구나. 영상 분석학은 네. 그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만 네. 확인할 뿐이지 나머지 사건의 교훈은 알 수 그렇죠. 없으니까. 수사 과정에서 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동일인 분석하는 것들이 사건이 좀 많이 더 생겨요. 지금 또 보여드릴 2014년에 방화동 청부살해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사람을 청부살해 시켜서 죽인 거예요. 너무 황당하다. 네, 저도 영화에서만 있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네. 방화동 청부살해 사건을 좀 보여드릴게요. 왼쪽과 같은 이미지예요. 뭐야? 네. 해골 같아? 네, 해골 막 이상하게 생겼죠. 이게 거의 10년이 넘은 사건이기 때문에 그때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화질 개선 기법도 없었어요. 이 인물이 이제 화질 개선을 하게 되면은 우측과 같이 이렇게 얼굴 형태가 특정이 돼요. 옆모습이구나. 그래서 이 사람을 얼굴을 특정했고 이 사람이 어떻게 왜 용의자로 특정됐냐면은 사건 살인 현장 주변에 계속 돌아다녔어요. 사건 전에도. 그리고 주변에서 계속 돌아다니니까 경찰이 특정을 한 거예요. 이 사람 이상하다고. 그 사람이 동선을 따봤더니 어느 한 곳에서 ATM기에서 돈을 뽑는 장면이 또 식별이 됐어요. 그래서 현장 용의자와 수사 대상자 용의자 이 두 사람이 특정이 된 거죠. 근데 모든 범죄자들은 잡히면 본인 아니라 그래요. 동일인인데 사진 찍혔는데 나 아니에요. 본인 아니라고. 발뺌하지. 네. 그러면 경찰도 다른 증거들이 필요해요. 그러면 신장 계측을 한다든지 또 얼굴의 윤곽선을 분석한다든지 막 이런 것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현장 용의자하고 수사대행자 용의자인데 얼굴의 특징들을 따 보니까 그 유사한 각도로 촬영됐을 때 얼굴의 형태가 굉장히 유사한 것들이 식별이 됐어요. 또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이마라인. 아 머리. 이마 M자 이마인지 아닌지. 네, 탈모. 이 사람 탈모가 아니었으면 안 잡혔을 가능성이 높아요. 탈모 영상을 보시면은 야 기가 막히다. 야 탈모. 저 뒤에 탈모 동그랗게 있네. 네. 기가 막히다. 야 탈모.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영상 분석을. 이거 외에도 또 유력한 단서가 된 게 걸음걸이 패턴이에요. 걸음걸이. 제가 이렇게 걸어가면은 저 전지 알아요. 뒷모습만 봐도. 뭐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맞아. 이상하게 걷는 사람도 있고 또 똑바로 걷는 사람도 있고 팔자로 걷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죠. 어쨌든 이런 법보행이라고 해서 걸음걸이의 패턴을 가지고 동일인인지 아닌지 하는 분석 기법도 있어요. 실제 사건에서 많이 사용되긴 합니다. 저 사건 의뢰인 중에 CCTV에 찍혔어요. 근데 본인이 자꾸 아니래요. 걸음걸이를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올 때 오신 다음에 한번 찍어볼게요 했더니 다르게 걸어요. 이상해. 연습하고 오셔가지고. 말해주면. 네. 유주의 서스펙트처럼 영화에서 이렇게 걷다가 갑자기 정상적으로. 저는 근데 들어올 때 장면을 CCTV에서 봤어요. 우리 사무실에 CCTV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유력한 단서로 사용되긴 하지만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들 제가 한 사건 중에서 궁금해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뭐냐면은 혹시 도박 같은 것도 분석해 보신 적이 있는지. 아 도박이요? 밑장 빼기라든지. 영화에서 보던 밑장 빼기? 네. 그런 걸 의뢰를 해요? 네. 실제로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걸 할지도 몰랐어요. 그 사람은 60억을 날렸어요. 오. 3일 동안 캄보디아에서 바카라라고 하는 게임을 하면서 60억을 날렸습니다. 60억을. 그 사람은 도박죄로 해서 한국에 송환이 돼서 구속이 됐어요. 그렇죠. 네. 도박할 수 없죠, 네. 우리나라에서. 칩 하나에 100만 원, 1000만 원. 와. 차 한 대씩에 몰고 가는 그런 게임인데 저한테 의뢰 왔을 때 이걸 내가 할 게 뭐 있냐 그랬어요. 도박인 거 도박인지 내가 뭐 이거 할 게 뭐냐 했더니 세상에 법은 신기한 것들이 많아요. 왜요? 이 사람이 네. 사기를 당한 거다. 밑장을 뺐으면은 도박죄가 성립이 안 되고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어머머. 법적으로는 내가 사기를 당했으면 피해자지 도박을 한 사람이 아니게 된다 보니까 딜러가 밑장을 빼는 장면을 찾아달라. 사기를 치는 장면을 찾아달라는 거예요. 그것만 찾으면 자기는 무죄를 받을 수 있다. 근데 솔직히 하기 싫었어요. 정말로. 이걸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사람 진짜 피해자인가? 제가 영상을 지금 최초로 공개해 드릴 텐데 이 장면을 보시고 언제 밑장을 뺐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언제 밑장을 뺐는지. 밑장 빼기 장면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카지노 게임 시작됩니다. 벌써 끝났어요. 벌써 내정. 끝났다고요? 뺐다고요? 벌써?
근데 안 보여요. 진짜 눈알이 빠질 것 같아. 지금 너무 크게 봐가지고. 네. 근데 제가 영상 분석을 한다 하더라도 언제 밑장을 뺀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밑장을 뺄 때 일부러 잃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딸 때만 밑장 빼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계속 따기만 하면 의심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 잃어주고 1000만 원 잃어주고 1억 잃어주다가 한 방에 훅 가져가는 거예요. 이걸 제가 분석하려면 뭔가 정보가 얻어야겠다 해서 딜러도 만났어요. 화이트 딜러라고 하고 블랙 딜러라고 하는데 화이트 딜러는 정상적으로 게임하신 분이고 블랙 딜러는 밑장을 빼거나 탕을 쓰시는 분은 블랙 딜러라고 해요. 그래서 화이트 딜러한테 만나서 물어봤죠. 밑장을 빼는데 도대체 어떤 방법을 빼는 거냐라고 했더니 갑자기 카드를 그걸 다 썼더니 홀짝홀짝으로 원하세요. 그러니까 홀짝홀짝홀짝으로 빼요. 홀짝홀짝으로 빼요. 그리고 빨간색 원에 빨간색을 딱 또 빼요. 거기서 변호사하고 저하고 깜짝 놀래가지고 와, 진짜 소름이다. 네. 저도 영화에서만 보는 건지 알았는데 다 박수 쳤어요. 됐다. 와. 뺄 때 잘 보시면은 앞장을 뒤로 밀어서 이렇게 빼는 거예요. 뒷장을. 이런 식으로 빼는데 이거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이거 따라 하시면 안 돼요. 뺄 때 보면은 이 초보들이 하는 습관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하면 팔이 아프니까 나중에 들게 된대. 팔꿈치를요? 네, 이렇게 들어서 빼야 된대.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들렸다가 이렇게 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뺀다는 정보를 입수를 했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제 팔을 한번 보세요. 팔이 언제 올라갔는지. 왼팔이요? 네, 카드를 뽑는 왼쪽 팔. 올라갔어. 둘, 셋, 넷. 와, 봤어. 응? 많이 올라갔죠? 그러네. 신기하다. 이걸 어떻게 찾았지? 이거를 프레임을 중첩시켜서 한번 볼게요. 5번째 팔만 저만큼 올라가요. 저 패턴들을 계속 찾아냈어요. 저게 육안으로 앞에서 보면 아마 안 보일 거예요. 너무 빨라서. CCTV가 있으니까 그나마 밝혀낸 거예요. 거기다가 이렇게 밑장 부분에 대한 음영 부분을 주파수로 분석을 해보면은 이 간격 자체가 달라지는 게 식별이 됐어요. 그리고 이 영상을 제가 블랙 딜러한테 물어봤는데 아마추어 중에서도 아마추어. 저거는. 원래 팔도 연습을 해서 올라가지도 않는데. 근데 이 사람은 팔을 올렸기 때문에 그나마 잡아냈고 결과적으로 무죄를 받았어요. 좋은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무죄를 받았어요. 이번엔 제가 직접 맡았던 사건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인데 제가 하는 사건들을 보게 되면은 좀 답답한 게 있어요. 이때 이것만 하지 말지. 안 하면 될 거를 왜 굳이 할까? 그럼 싸움 생기면 어때요, 여러분들? 싸움이 생기면. 그리고 상대방이 날 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 됩니다. 상대방이 나를 치고 내가 화가 나서 그 사람이 손을 잡는 순간 쌍방폭행이 될 수가 있어요. 실제 사건 중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싸움 중에 멱살을 잡혔어요, 한 여성이. 누라고 하면서 엄지손을 이렇게 꺾었어요. 골절이 생겼어요. 그래서 잡은 사람은 벌금이 200만 원인데 손 꺾은 사람은 벌금이 더 많이 나왔어요. 잡힌 사람이 더 많이 나왔어요. 네. 억울하다. 억울하죠? 네. 그분도 오면서 펑펑 울었어요. 억울하다. 난 피해자인데. 근데 피해자 이런 거를 따질 때 유형행위가 있는지 없는지 다 봐요. 접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접촉의 정도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했는지 아닌지가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싸움이 생기면 어떻게 된다? 도망가는. 싸우질 말아야 되겠죠. 네, 하면 안 됩니다. 이 사건도 똑같습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고 굉장히 억울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제가 맡기 전에 라디오로 들었던 사연이 있었는데 그 사연이었어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굉장히 열받았던 사건 중에 하나고 재심까지 가서 우리 박준현 변호사님 아시죠? 재심 전문가. 그분하고 같이 했던 사건이에요. 2009년에 한 부부가 지인들과의 식사를 마치고 운전석에는 와이프가 앉았고 조석에는 술을 드신 남편분이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이 음주산소 간다고 쫙 나왔어요. 그래서 아내분이 놀래서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술 취하신 남편분께서 너무 화가 나서 경찰한테 항의를 했어요.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떡하냐, 위험하게.
그러면서 이제 차에서 내려서 경찰하고 실랑이가 벌어져요. 실랑이. 사모님하고 아드님한테 얘기를 하시죠. 왜 불러? 아니, 다시. 막 소리 지르고 하니까 경찰도 여러 명이서 붙어서 막 얘기를 했죠. 그러던 중에 어떤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경찰이 하면서 팔을 뒤로 꺾으면서 나오지 말아야 될 음성이 나와요. 대표해. 찍었다 방금 들었어요? 영상이 너무 당황스러운데요? 당황스럽죠? 네. 네. 그걸 촬영하고 있던 경찰이 됐어, 찍혔어 라고 하면서 그 남편을 공무집행 방해로 입건을 했어요. 이야. 근데 뭐 진짜로 꺾을 수도 있잖아요. 공무집행 방해로 벌금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분의 아내가 법원에 나와서 진술을 했어요. 증언 선서를 하고 남편은 팔을 꺾지 않았습니다. 제가 봤어요, 앞에서. 꺾지 않는 걸 봤어요. 했는데 검찰에서 이 여자도 거짓말 한다면서 위중죄로 또 기소를 했어요. 와. 요거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시작도 안 했어요. 내 아내는 맞게 얘기했다. 난 팔 꺾지 않았습니다. 했더니 검찰에서 남편도 위중죄로 기소했어요. 와, 미치겠다. 심지어는 남편은 벌금형이 나왔지만 아내분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어요. 위증을 했다고. 진짜 너무한다. 아내분은 유치원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파면도 당했어요. 유치원에서. 선생님이기 때문에. 아니 전문가가 아닌 저희가 봐도 보이는데 그게 어떻게 못 볼 수가 있죠? 근데 왜 안 꺾은 것 같아요? 경찰이 일단 혼자서 꺾어서 손을 뒤로 뺀 것만 보여요. 아, 이렇게 꺾었을 때 안 잡고 있던데? 네. 잡은 게 없어요. 아무도 잡은 게 혼자. 왜가 중요해요. 재판에서는. 왜 안 꺾었는지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렵다. 아마 여기서 한 분씩 나와서 왜인지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은 어렵죠. 네. 자세가 이상해요. 뭐가 좀 어설퍼요. 막 이런 얘기밖에 못 한단 말이에요. 재판에서는 증거 재판주의이기 때문에 증거를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사건이 저한테 와서. 저는 처음부터 의심을 했던 게 소리. 제가 실제로 사건 영상 많이 보거든요. 네. 누가 때리면 소리 잘 못 내요. 윽소리를 많이 내지. 영화와 실제는 너무 달라요. 그러네. 영화에서 총 맞으면 하고 있죠. 다 구라라고 보시면 돼요. 윽소리도 못 해요. 그냥 그냥 쓰러지는 거. 그래서 악소리도 못 한다는 얘기가. 네. 칼로 찔리잖아요. 네. 급소 찔리면 그냥 거기서 쓰러져서 누워 계세요. 실제 우리 영화는 너무 다릅니다. 어쨌든 법정에 들어가서 그런 의심을 갖고 저도 화질 개선해서 영상 분석을 해봤죠. 한번 볼게요. 화질 개선. 여기서 제가 아주 유력한 증거를 찾아냈어요. 영상을 화질 개선시켜 보면은 팔을 꺾을 때 이분은 거의 뒤에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 상태에서 저 경찰까지 손이 가려면은 가제트 손이 돼야 돼요. 그렇구나. 가제트 손을 뻗어야 쭉 나와요. 제가 한 1시간 동안 검사하고 엄청 싸웠거든요. 제가 다른 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했는데 다 받아쳤어요. 연속 프레임에서 팔뚝이 나왔기 때문에 다 할 수도 없다. 나왔더니 새벽 2시, 1시예요. 서울도 아니고 경기권도 아니에요. 지방이에요. 갈 데가 없어요. 차는 다 끊기고. 그런데 딱 갈 데가 한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어디요? 찜질방. 그래서 가장 가까운 찜질방으로 가시죠. 딱 가고선 잠도 못 자고 새벽 5시에 첫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돌아오고 있는데 박준현 변호사한테 문자가 왔어요. 만장일치로 무죄 받았습니다.